북한 공군의 여자 장교로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양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받은 철산 비행장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체제의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장 중 목격한 충격적인 탈북 현장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단순한 질문 하나로 사라진 동료를 보며 그녀도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공군 장교 신분으로 두만강을 건너기로 한 것.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순찰대의 불빛이 다가올 때 그녀의 심장은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탈북에서 한국 정착까지 생사를 넘나든 그 놀라운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의 첫눈이 어깨에 내려앉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산 비행장으로 처음 배치받던 날이었죠. 평양항공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평안북도 철산에 있는 공군 정비중대에 여군 장교로 배치되었습니다. 손에 든 인사명령서는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어요. 저의 이상과 현실이 처음으로 충돌하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능력보다 충성심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항공기 정비자재 통제와 문서 정리가 제 주요 업무였지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상 학습이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교실을 암기하고 외우는 시간이었어요. 작업장의 자재 창고에서 미그 전투기 부품 목록을 정리하다 목록에 없는 부품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단순히 보고서에 누락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제 첫 실수였죠. 정치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상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중대원들 앞에서 저의 정치적 미숙함을 인정해야 했죠. 그 한마디로 저는 철저한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공대학에서 배운 기술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충성심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첫 달이 지나면서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복종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철산 비행장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면 자랑스러운 여군 장교였지만 안에서는 끊임없는 압박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한 여자일 뿐이었어요. 철산 비행장에 배치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 편지, 심지어 면회까지 모두 문서화되고 감시된다는 것을요. 여군 숙소는 10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소곤거리는 대화조차 다음날 정치부에서 언급되는 일이 있었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기장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대 밑 개인 보관함에 넣어둔 일기장이 정치부에서 발견되었을 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후로는 진짜 일기와 보여주기 위한 일기 2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일기는 속옷 안쪽에 숨겨두었죠. 여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말 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누구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 비판 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훈련장에서, 심지어 샤워실에서도 정치적 발언은 금물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모든 전화는 녹음된다고 했죠. 세상과 단절된 철조망 안의 생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배치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미그 전투기 엔진 부품을 수송하는 특별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인근 공군 기지로의 출장이었죠. 평생 평양과 평안북도를 벗어나 본 적 없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수송 문서와 함께 작은 권총을 건네며 국경지대의 불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열차는 2일간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알던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허름한 집들, 야윈 아이들, 농사일을 하는 노인들, 평양의 선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차가 어느 작은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장마당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국가 배급으로는 살 수 없어. 주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항공대학에서 배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는 구호가 머릿속에서 갑자기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회령 인근 기지는 철산보다 더 삭막했어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교들조차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밥과 소금에 절인 무 한 조각뿐이었죠. 둘째 날, 저는 기지 주변 경계 상황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군용 지프차를 타고 철조망 주변을 돌던 중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철조망 너머 강가에서 한 남자가 필사적으로 뛰고 있었고 그 뒤로 국경 경비대원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갑자기 울린 총성과 함께 달리던 남자가 쓰러졌고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경의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곳,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같은 민족이 총을 쏘는 곳이었죠. 그날 밤 숙소에 누워 그 광경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왜 탈출하려 했을까? 가족이 있었을까? 어떤 꿈이 있었을까? 질문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답은 없었어요. 귀로에 오르기 전 저는 기지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현지 중사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는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여기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죠. 회령에서의 출장 후 철산 비행장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국경 철조망과 장마당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탈출하다 쓰러진 그 남자의 모습은 제 꿈에까지 찾아왔고 왜 그가 그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은 제가 회령 출장 후 변했다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업무가 많아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여군 숙소에서 저는 라디오를 조심스레 조율해 중국 방송을 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였지만 다른 세계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중대에 새로 배치된 장중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치부 간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장중위는 이제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마십시오. 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장중위는 단지 왜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한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질문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장교라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희 부대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장교는 월급의 70%를 핵무력 강화 기금으로 헌납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미 적은 월급에서 대부분을 빼앗기니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식당에서 장교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모두가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대 뒤편에서 혼자 서성이던 중 저는 훈련병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두만강을 건넌 형이 중국에서 살아있다는 이야기, 심지어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체제를 탈출해 살아남는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떠나야 한다고요. 이곳에서는 누구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장교든 병사든 민간인이든 모두가 체제의 희생양일 뿐이었죠. 언제든 질문 하나, 실수 하나로 사라질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충성을 보이면서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치학습 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자원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다고 말했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회령에서 본 두만강을 떠올렸습니다. 공군 장교가 국경을 넘는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자유롭게 죽는 게 노예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 소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군 장교의 탈북은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죠. 우선 저는 부대 내에서 국경 지역 출신 군인들을 찾아 친분을 쌓았어요. 특히 주목한 사람은 김 상사였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김 상사와 친해지기 위해 저는 그녀의 업무를 도와주고 때로는 제 배급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군 숙소에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회령의 강 풍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 상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어릴 적 두만강에서의 기억을 들려주었어요. 민간인들이 밤에 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 정보는 제게 금보다 귀중했어요. 저는 회령에 친척이 있다는 거짓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군 규정상 특별한 가족 사정이 있으면 장교도 당일 외출이 가능했거든요. 2주 동안 저는 공문서를 조심스레 조작했습니다. 가족 호적부에 회령 친척을 추가하고 그가 중병에 걸렸다는 가짜 편지도 만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거였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마침내 가족 병간호를 이유로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중대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5일간의 휴가가 승인된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탈출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승인된 휴가 전날 밤 저는 숙소에서 짐을 꾸렸습니다. 너무 많이 챙기면 의심을 살 테니 최소한의 옷과 필수품만 배낭에 넣었어요. 속옷 안쪽에는 몇 년간 모아둔 돈을 숨겼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과자도 아껴 먹으며 모은 돈이었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신분증과 군복 무충도 챙겼어요. 나중에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평범하게 인사했고 중대장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어요. 5일 후에 귀대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속으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순간 마치 제 심장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포, 흥분,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군인 신분증으로 검열을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회령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회령역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숙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여인숙을 선택했어요. 주인은 제 신분증을 보고 군인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출장 온 공무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방을 잡은 후 바로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평범한 농촌 여성처럼 보이는 옷을 샀습니다. 검은색 바지와 짙은색 점퍼,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도 구입했죠. 이틀 동안 저는 회령 시내를 돌아다니며 강가 지형과 초소 위치를 탐색했습니다. 너무 뻔하게 두리번거리면 위험할 테니 관광객인 척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국경 경비대가 순찰하는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강 지점을 찾는 일이었죠. 경비가 덜한 곳,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적절한 지점을 발견했어요.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 시야 차단이 가능했고 강폭도 상대적으로 좁았어요. 또한 초소 사이에 사각지대에 있었죠. 도강 시간은 새벽 4시로 정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가장 피곤해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이었거든요. 탈출 전날 밤, 여인숙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였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이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여인숙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한 농촌 여성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 얼굴을 가렸어요. 배낭은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어요.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고 오직 별빛만이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5km를 걷는 동안 심장은 계속해서 쿵쿵 뛰었어요. 몇 번인가 순찰차 소리가 들려 급히 숨기도 했습니다. 예정한 도강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강가에 숨어 약 30분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경비병의 움직임이 있는지 살폈어요. 다행히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였죠. 빠르게 강가로 다가가 신발을 벗고 옷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비닐봉지에 넣어 방수 처리했어요. 두만강 물은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 있었어요. 첫 발을 디뎠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어요. 천천히 강물에 몸을 담그며 전진했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살도 예상보다 빨랐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순간 몸을 최대한 물속에 낮추고 숨을 참았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발각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불빛이 지나간 후에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팔다리가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온몸이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살았다는 것, 자유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었으니까요. 강가에서 빠르게 젖은 옷을 갈아입고 준비해온 여분의 옷으로 몸을 말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실감이 났어요. 김 상사에게서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국경을 건너면 연변 조선족 마을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을 등지고 가라는 조언을 따랐어요. 새벽 빛이 점점 밝아오는 가운데 멀리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조선족 마을이 맞았어요. 마을 외곽에서 잠시 숨어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가 북한과 달랐지만 한국말이었어요. 중국 땅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든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 길을 통해 왔을 테니까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여성은 주변을 살핀 후 저를 빠르게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따뜻한 물과 음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브로커를 소개해 줄 테니 그를 따라가세요. 그날 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브로커였어요. 그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건넸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마을을 벗어나 트럭에 올랐습니다. 덮개 아래 숨어 있으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연변 지역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민들이 숨어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약 20일간 대기했습니다. 방 한 칸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통화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는 문 앞으로 배달되었고
TV와 창문은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안에 검열이 있을 때면 모두 숨죽여 있어야 했어요. 발각되면 북송된다는 공포가 늘 함께였습니다. 브로커들은 제3국으로 가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죠. 더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저에게는 없었어요. 다행히 브로커가 연락한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동 날짜가 정해졌어요. 저는 다른 탈북민 3명과 함께 또 다른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경찰의 검문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어요. 낮에는 숨어 있었고 말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차, 버스, 때로는 걸어서 이동했어요.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중국 남부에 도착한 후 저희는 베트남 국경을 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국경지대는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브로커는 국경 경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저희를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희는 산길을 통해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길, 발밑에 진흙과 돌들,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감이 함께했어요. 베트남에 들어선 순간 새로운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발각되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어요. 저희를 인계받은 베트남 브로커는 더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도시를 피해 시골 마을만 지나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라오스어를 할 줄 알았고 현지 경찰과도 연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에서는 며칠 동안 정글 속 마을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기와 뱀, 그리고 습한 더위가 저희를 괴롭혔지만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기에 참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관문은 태국이었습니다.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들어서는 순간 저희는 일부러 태국 경찰에게 자수했어요. 태국은 북한 난민을 중국이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체포된 후 저희는 방콕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북송의 공포가 없어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와 면담했고 저희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약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어요.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국가정보원에서 약 3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이었기에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후 저는 수도권 외곽에 임시 거처로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으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어요. 하지만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관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도 사라졌어요. 북한에서의 정비 기술 경험을 살려 자동차 정비 관련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동료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쫓기는 꿈, 두만강을 건너다 붙잡히는 꿈,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꿈이에요.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합니다. 탈북 트라우마는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고 걱정되지만 언젠가 그들도 자유의 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탈북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하고 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게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저는 자신있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정말 북한의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정은 때문에 북한이 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김정은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패한 권력자들로 인해 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고위층만이 누리는 특권과 사치 뒤에 감춰진 끔찍한 이면. 그 중심에 서비스병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꽃처럼 피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사라지는 여성들. 오늘의 사연은 북한 고위 간부의 서비스병으로 일하던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권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과 여성들이 겪는 성적 착취의 충격을 금치 못하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미래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겪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취한 고위 간부가 제 방으로 들어와 강제로 몸을 만지려 할 때의 그 공포감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쳐냈고 그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가난하지만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예쁜 편이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군입대 때 특별히 선발되었죠. 특별봉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단지 국가를 위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자부심만 컸습니다. 훈련 과정은 매우 엄격했어요. 일반 여군들과 달리 무기 다루는 법보다는 예절, 말투, 서비스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사상 교육도 받았죠.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원수님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라고요. 6개월의 훈련이 끝나고 저는 당 중앙위원회 소속 최고위급 간부인 김정관 동지의 전속 서비스병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저는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고요. 누나가 평양에서 고위 간부를 모신다는 소식에 동생들은 부러워했죠. 그렇게 저는 평양의 고위층 주거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평양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함경북도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곳은 24시간 전기가 있었습니다. 식량도 풍부했고 외제 물건들도 많았어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죠. 김정관 간부의 집은 마치 궁정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었죠. 저는 그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문서 정리, 차 준비, 일정 관리 등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깨끗한 옷도 입었죠. 이런 생활이 제게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간부의 집에는 자주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여성 서비스병들이 불려나갔고 밤늦게까지 특별회의가 이어지곤 했죠. 그 회의에서 돌아온 여성들의 표정은 항상 어둡고 공허했습니다. 특히 친해진 동료 박소연 언니의 변화가 컸어요. 소연 언니는 처음 만났을 때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의에 몇 번 참석한 후로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밤에 몰래 술을 마시며 울기도 했죠. 미래야, 여기서 뭐하냐? 어느 날 소연 언니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넌 아직 모르는구나.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김정관 간부가 저를 불러 오늘 밤 특별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에 갔더니 그곳은 간부의 별장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방 안에는 김정관을 포함한 몇몇 고위 간부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여성 서비스병들도 있었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간부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여성들은 억지로 웃으며 그들의 술잔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런데 점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여성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저항하지 못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거기서 소연 언니를 만났는데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견뎌야 해, 미래야. 거부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냥 참고 견뎌. 그날 밤 저는 간부들의 접근을 피하기 위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일찍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이게 바로 특별봉사대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고위 간부들의 접대부에 불과했던 거죠. 더 끔찍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김정관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비스병들에 관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의 이용 기록과 처분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나이가 들거나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저의 미래라면? 저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충성스러운 서비스병이 아니었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쯤 저는 김정관의 운전기사인 이현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동정의 눈빛이었죠. 현우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서로의 생각을 조금씩 내비치게 되었죠. 현우도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했지만 내면은 체제의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나도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언니가 갑자기 질병으로 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모두들 그냥 받아들였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연 언니가 떠나기 전에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현우의 도움으로 저는 몰래 소연 언니가 보내진 함경남도의 작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소연 언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은 헬쑥하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죠. 그녀는 초라한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소연 언니는 한참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했어. 그것도 김정민 부부장의 아이를. 그들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난 거부했어. 그래서 여기로 쫓겨난 거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도망쳐요, 언니. 저랑 같이 탈북해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 언니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늦었어, 미래야.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야. 하지만 너는 아직 기회가 있어.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도 소연 언니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어요. 현우와 함께 우리는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는 군 복무 중에 국경 지역에 있었던 경험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국경까지 가는 게 가장 어려워. 검문소도 많고 감시도 심해.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물자 수송 트럭을 운전해. 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계속 서비스병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매번 특별 회의에 불려갈 때마다 다양한 핑계로 빠져나오려 했어요. 때론 아프다고 했고, 때론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핑계들이 계속 통할 리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노동절 행사 때 일어났어요. 김정관의 별장에서 큰 모임이 있었고 많은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죠. 그때 우연히 김정관과 다른 간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박소연 말인데 결국 수용소로 보냈어. 김 부부장이 말했습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임신했는데 그냥 지우면 될 것을? 이런 애들은 본보기가 필요해.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소연 언니가 결국 수용소로 끌려갔다니 그곳에서 그녀와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마치 날씨 얘기하듯 가볍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취해 있을 때 김정관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김정관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제게 다가와 강제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미래야,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그가 냄새나는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렸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를 밀치려다 실수로 그의 얼굴을 핥히게 되었어요. 그의 뺨에 피가 났습니다. 김정관은 순간 당황했고 저는 그 틈을 타 방을 뛰쳐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작정 뛰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나타났어요. 그는 제 상태를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현우가 말했어요. 저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지만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일찍 탈북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친구인 물자 운송 트럭 운전사 강태식을 급히 불렀어요. 태식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현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물자를 싣고 함경북도로 가. 그때 미래를 함께 태워줘. 현우가 부탁했어요. 태식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도 체제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날 밤 현우의 숙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제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김정관은 분명 저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벽 4시 현우가 저를 깨웠습니다. 태식이 트럭이 곧 도착해. 준비해. 저는 재빨리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소연 언니가 준 작은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현우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남아 시간을 벌어줄게. 그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현우는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혼자 가야 한다니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살아남아, 미래야, 그리고 자유를 찾아. 태식의 트럭은 예정대로 도착했고 저는 뒤에 실린 쌀가마니 사이에 숨었습니다. 트럭은 평양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위험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트럭은 몇 번의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매번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태식은 능숙하게 경비병들과 대화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한 끝에 우리는 함경북도의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태식이 말했습니다. 국경까지는 걸어서 이틀이야. 이 지도를 따라가. 산길로 가면 경비병들을 피할 수 있어. 그는 제게 간단한 지도와 약간의 식량, 그리고 따뜻한 옷을 건네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살아남아.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저는 그날 밤부터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쉬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이런 먼 길을 가는 거라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 저를 발견할까봐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틀 동안의 힘든 여정 끝에 저는 드디어 두만강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기만 건너면 자유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경비병들이 자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태식이 알려준 대로 국경 마을에 도착해 특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브로커가 있다고 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식이 알려준 암호를 말했어요. 백두산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자가 더 있었어요. 그들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같은 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출발한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비용은?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브로커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중에 중국에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그 말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었죠. 자정이 되자 우리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꺼냈어요. 빨리 타. 경비병이 20분마다 순찰을 돈다. 우리 넷은 조용히 보트에 올랐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5월이었지만 두만강의 물은 여전히 겨울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보트가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엎드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경비병들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다시 노를 저어 중국 쪽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기쁨, 안도감, 그러나 동시에 깊은 슬픔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브로커는 우리를 어두운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몇 시간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낡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 여기서 연변까지 간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30살쯤 된 여자였고 다른 하나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들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희망이 없었다고요. 연변에 도착한 후 우리는 조선족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브로커는 곧 다시 올 테니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고 경고했어요. 그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적어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브로커는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를 맡은 조선족 남자는 점점 태도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밖에 나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했어요. 어느 날 그 남자가 취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전화를 몰래 훔쳐 사용했습니다. 현우에게서 들은 한국 탈북자 지원단체 번호였어요. 다행히 그 번호는 여전히 작동했고 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을게요. 전화 너머로 한국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기적처럼 도움이 왔어요. 한 조선족 여성이 우리를 찾아와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그 여성을 따라 나섰어요. 그녀는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한국행 경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북한과 중국의 감시가 심하거든요. 그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라오스로 가고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야 해요. 태국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정말 고됐어요. 때로는 차를 타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배를 타야 했죠. 항상 불안에 떨면서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다녔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공포가 컸어요. 도중에 함께 탈북한 30살 여자는
체력이 약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우며 같이 걸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곧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라오스까지 가는 데만 보름이 걸렸어요.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행히 한국 NGO의 도움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라오스를 통과해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태국에 도착한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태국 경찰에 자수한 후 우리는 난민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면담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사관 직원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태국에서 2달간 머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정말 편히 잠을 잤어요. 물론 캠프 생활이 편안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쫓기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아픔과 용기를 갖고 있었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걸까? 계속 자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감격이 컸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있어 긴장됐습니다. 국정원에서 2달간 조사를 받았어요. 제 신원과 탈북 동기, 북한에서의 생활 등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그들이 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김정관과 같은 고위 간부의 서비스병이었다는 사실에만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북한 고위층의 실상, 특히 여성들이 겪는 학대와 착취에 대해 솔직하게 증언했어요.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어,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은행 거래 방법 등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자유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는 그 방대한 정보의 세계에 압도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꾸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알아듣기 어려웠고 지하철도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기술들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ATM 기계 사용부터 스마트폰 앱 설치까지 모든 게 배워야 할 과제였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했죠. 저는 그저 평범하게 대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탈북자 커뮤니티에서만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와서 정착한 분들이 친절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취업도 큰 과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학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어느 날 우연히 탈북자 지원 NGO의 강연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은 저를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NGO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점차 정규직이 되었어요. 일하면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했어요.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인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생활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고 배경이 달라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님들과 친구들도 점차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북한 여성의 인권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학문적인 관점을 더했죠. 이런 작업을 통해 저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갑자기 사라진 후 그분들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NGO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중국 국경에서 연락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계실까? 하는 질문에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언젠가 동생도 탈북해 함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처를 안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3년 전 어느 탈북자 모임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남자가 현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현우가 맞았습니다. 그도 재탈북 후 몇 개월 뒤에 탈북에 성공했다고 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현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자유를 찾았는데 그도 무사히 탈북했다니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현우의 탈북 과정도 험난했다고 해요. 김정관이 저의 실종 후 현우를 의심했고 그는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대요. 결국 그도 기회를 찾아 탈북했고 한국에 와서 저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현우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작년에 결혼했어요. 지금 현우와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에요. 현우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NGO에서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가끔은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소연 언니의 모습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소연 언니와 같은 처지에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올해 초 저는 동생과 드디어 재회했습니다. 그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왔어요. 동생을 보는 순간 북한에서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와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두 분 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제대로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너무 죄송하고 그립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북한에서의 삶은 과거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이 제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어요. 동생이 한국에 와서 가족의 의미도 다시 찾게 되었어요. 현우와 동생 그리고 저.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도 갖고 싶어요. 저처럼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고 그들을 돕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화려한 스튜디오, 완벽한 미소, 또렷한 목소리. 북한 방송국 아나운서는 선망의 직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화면 속 번영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실제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권력자들의 성적 착취는 북한 사회의 금기된 비밀, 특히 방송국 내 여성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남성의 특별한 관심을 거부한다면 정치범 수용소행이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 아나운서가 친한 동료의 비극적 운명을 목격한 후 자신도 같은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내린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안남도 출신인 저는 어릴 때부터 또렷한 발음과 차분한 말투로 주변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진이는 나중에 방송에서 일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눈물을 훔치셨죠. 농장에서 평생 일하신 아버지와 지방 편의의 봉사소에서 일하신 어머니에게 제가 평양에서 방송인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길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깔끔한 양장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당의 업적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을 읽을 때도 저는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유진 동무, 내일 청년동맹 관련 특별 방송은 자네가 맡게 됐네. 최 부장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지만 방송국의 실체는 겉모습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카메라 앞에서는 북한의 번영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방송국 밖을 나서면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은 끊임없는 평가와 감시 속에 살았어요. 머리 모양 하나, 옷 색깔 하나까지 검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적어도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고 평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으니까요. 방송국에서의 2년째, 제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최고 책임자인 리 국장은 당 고위 간부의 친척으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칭찬으로 시작했죠. 김유진 동무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소. 방송에 딱 어울리는 얼굴이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점점 불편한 시선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 국장이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김유진 동무, 오늘 저녁 내 사무실로 오게. 자네 방송 평가를 해주겠네. 그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그의 말이 곧 법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리 국장은 책상 위에 술을 한 병 올려두고 있었어요. 앉게, 유진 동무. 오늘 자네 방송을 봤는데 정말 훌륭했어. 한잔하지. 경직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술은 잘 못 마십니다.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리 국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난 칭찬하는 건데 왜 그렇게 긴장하나? 자네 같은 미모를 가진 아나운서가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면 나 같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네. 그의 말에는 명백한 암시가 담겨 있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간신히 그날 밤을 넘긴 후 방송국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던 동료 현주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현주의 눈빛이 순간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아, 조심해. 리 국장은 다른 여자 아나운서들에게도 그래왔어.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뭔가 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 후로 리 국장의 호출은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매번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로 변해갔어요. 자네가 계속 이렇게 나를 피한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고향에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네. 그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들지 못했어요.
거부하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자에게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특히 여성으로서 아무리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화장으로 가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방송국에서 가장 친한 동료였던 현주가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가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함이 커졌어요. 현주 동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중입니다. 인사과의 차가운 대답에 더 이상 묻지 못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는 말은 대개 정치적 문제로 사라진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꼬리표라는 것을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현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선 여성이 나왔어요. 서현주라는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제 말에 그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 전에 이 집을 배정받았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 방송국 오래된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항상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하던 분이었죠. 아저씨, 현주 선배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서현주 동무는 자정에 보위부차에 실려갔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소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현주가 왜 그곳에 끌려갔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리국장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계속 거부한다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현주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리국장의 욕망 앞에 굴복해야 하는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제게는 죽음과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운명이었을까요? 결정적인 도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맨 이태주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어 잘 몰랐지만 어느 날 그가 먼저 다가왔죠. 유진 동무,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촬영 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아했지만 따라 나섰어요. 그는 방송국 뒤편 아무도 없는 창고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할 말이 뭐죠? 경계하는 마음에 물었어요. 태준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국장의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여러 여성들을 괴롭혀왔고 당에서 보호받고 있어 아무도 손댈 수 없었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태준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북한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함정인가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어요. 함정이 아닙니다. 제 여동생도 3년 전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은 이곳에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태준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그의 사촌이 탈북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곳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일 수 있습니다. 탈북이라니.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그 말을 태준이 꺼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반역죄였고 성공한다 해도 남겨진 가족들은 연좌제로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면 저는 물론 제 가족들도 결국 위험해질 터였죠. 어떻게 당신을 믿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지금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태준의 제안은 극도로 위험했지만 이대로는 현주처럼 언젠가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리 국장이 갑자기 전화로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내 별장으로 오게.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자네가 접대를 도와줬으면 하네. 그의 말투에서 이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준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다음에는 더 강압적으로 나올 겁니다. 모른 척하며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당장 보위부에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리 국장의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별장에 들어서자 리 국장 혼자만 있었습니다. 손님들은요? 제 질문에 리 국장은 비웃듯 웃었어요. 무슨 손님? 오늘은 우리 둘뿐이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지금도 생각하기 힘듭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온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잠시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부모님은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셨어요. 무슨 일이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어머니의 걱정 어린 음성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말에 고향을 찾아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두 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쩌면 좋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어요. 딸아, 네가 여기 있다간 더 큰 화를 당할 게다. 우린 늙었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결코 쉽게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평생 당에 충성했던 아버지가 딸에게 탈북을 권유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걱정 마세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몰래 준비해 두셨던 금반지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다. 위급할 때 써라. 그 순간 더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꼭 안고 울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만 피우셨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태준에게 결심을 알렸어요. 탈북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태준의 도움으로 탈북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방송국에는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로 휴가를 냈다고 알렸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공무원이 휴가를 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직 리 국장이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평양에서 국경 지역으로 가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 경계를 넘을 때도 통행증이 필요했어요. 태준은 위조된 통행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위조품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신감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로 향하는 길. 매 순간이 공포였어요. 방송에 나오는 아나운서라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으로 변장했지만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통행증 검사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떨리는 손으로 통행증을 내밀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침내 국경 근처 마을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돈은 가져왔소?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600달러와 제가 모은 400달러,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금반지 하나를 건넸어요. 브로커는 금반지를 유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만나시오. 밤이 되자 브로커는 저와 다른 탈북자 3명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움직였어요. 1시간 정도 걸었을까. 드디어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강 건너를 가리켰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소리내지 마시오. 경비병들이 순찰 돌다가 소리만 들려도 발포할 수 있소. 브로커의 경고에 온몸에 긴장이 돌았어요. 함께 온 다른 탈북자들의 표정에서도 같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얼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매 발자국마다 쩍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내기 두려워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이 오는 듯 했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경비병들이 지나간 뒤 재빨리 나머지 길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살았던 조국을 떠나온 비통함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해 숲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브로커는 경고했어요. 여기서도 아직 안전하지 않소.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송될 수 있으니 내 지시에 따르시오. 그 말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탈북은 성공했지만 아직 자유까지는 멀었어요.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길림성의 작은 마을에 있는 은신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창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이상해졌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 다음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이동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오. 한 사람당 500달러씩 이미 가진 돈을 모두 줬다고 설명해도 브로커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북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곧 어머니가 준 마지막 금반지도 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은신처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다. 빨리 피해야 한다. 브로커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브로커를 따라 달렸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공안 차량이 보였고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작은 골목길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한참을 달린 뒤 지쳐서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비슷한 또래의 동양인 여성이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순간 경계심이 들었지만 도망갈 힘도 없었어요. 당신은 누구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는 박지민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민의 도움으로 저는 그녀의 기숙사 방에 며칠간 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왜 도와주냐고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당신이 북에서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한 민족으로서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민은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사관으로 직접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어요. 라오스나 태국까지 가야 안전해요. 거기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민은 또 다른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분이에요. 안전하게 라오스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지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브로커를 따라 윈난성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모험이었어요. 버스와 기차를 번갈아 타며 검문을 피해 이동했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모든 것을 브로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중국 조선족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억양만 들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윈난성에 도착한 후 국경을 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라오스로 가는 산길은 험난했어요.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뱀이나 독충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니 발에 물집이 생겼고 온몸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절실함이 고통보다 컸으니까요. 마침내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순간 무릎이 꺾일 정도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태국 이민국에 데려다 주었어요. 여기서 자수하세요.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무서웠지만 태국 경찰들은 의외로 친절했어요. 며칠간 구금시설에 머물러야 했지만 북한에서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식사도 나왔고 취조나 협박도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면담했고 곧 한국행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순간의 감정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왔다는 상실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벅찬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보는 컴퓨터, 신용카드, 지하철 같은 것들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과 함께하며 서로 의지가 되었고 특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는 깊은 유대감을 나눴어요. 유진 씨, 여기서는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어요. 법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선배 탈북자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리였으니까요. 정착 후 저는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묻어두려 노력했어요. 북한에서의 아나운서 경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제 또렷한 발음과 의사소통 능력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강점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업무만 맡았지만 점차 중국과 거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과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하루에 3끼 못 먹나요? 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리국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꺼내기 힘들지만요. 정착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이 생겼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어요. 때로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강요할 수 없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여전히 북한에 계신 부모님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가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으려 하지만 연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아직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한동안 마음이 놓였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북한에서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여성들이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착취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있겠죠. 제가 자유를 찾아 탈출한 것처럼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